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 이거 한 그릇 하면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냉국 요리 준비해 놨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서영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결에 새로운 계절이 기다려지는 요즘인데요. 그래도 당분간은 한낮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낮 동안에는 여전히 덥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간밤에 남부 곳곳으로는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거의 잦아들었고요. 다만 강원 산지와 서해안,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도에 붉게 표시된 내륙 대부분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떨며 매우 덥겠습니다. 또 낮 동안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다가도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는데요. 특히 호남 동부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4.7도, 대전은 22.9도, 대구는 24.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32도,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고요. 만조시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피서객분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전 세계에서 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백만장자의 숫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백만장자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2% 정도인 125만 명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전체의 약 2%인 한국에만 125만 명의 백만장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백만장자 감소 현장이 또 세계적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투자은행 UBS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가 현지 시각으로 15일 2023년도 통계치를 발표한 사안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13억 4천만 원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가진 사람들이 지난해보다 5.58%, 5,939만 1,000명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곳은 어디입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인구수가 많은 미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보다 약 177만 명의 백만장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일본이 46만 6천 명 감소하면서 그 뒤를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영국과 호주, 캐나다 순으로 줄어들었는데요. 한국은 전년 129만 명 대비 2.79%, 그러니까 3만 6천 명이 줄어든 125만 4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국인 백만장자는 5년 후인 2027년에 64% 정도 증가한 205만 9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같이 고소득층 자산 감소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자산 재산이 좀 침체됐고 세계 경제, 글로벌 위기가 초래됐다는 점 때문입니다. 백만장자의 감소세는 주식 등의 각종 자산 시장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환경 변화 탓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못지않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리치세션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리치세션이라는 말은 부자를 뜻하는 리치와 불황을 의미하는 리세션을 조합한 신조어입니다. 보통 경기 침체가 오면
저소득층일수록 큰 타격을 입고 부유층은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요. 이런 인식과 다르게 고소득층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기존의 통념을 깨트리는 형상입니다. 리치세션은 그동안 미국에서 가장 두드러져 왔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했다는 것이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 소속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부유층의 자산은 견고하고 더 늘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부유층도 이게 좀 줄어들기도 하고 네. 막 이러는군요. 예. 좀 재밌는 통계 자료였어요. 몰랐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요. 최근 해명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본인의 월 수익을 정확하게 공개하면서 오해를 바로잡겠다면서요. 실제 수익을 공개해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청소년 사이에서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네. 그 1위가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인기도 얻고 돈도 많이 번다라고들 알고 있는데 구독자가 200만 명 정도면 네. 이게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 엄청날 같은데. 것 같죠. 네. 그런데 본인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을 한 건데요. 본인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 등을 해보면 월 조회 수익이 한 4천만 원에서 6,800만 원이다. 이렇게 검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접한 일부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광고 영상까지 붙이는 건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영상 길이가 8분을 넘어야만 중간 광고들이 붙을 수 있어서 수익이 몇백씩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은 핵심만 담아서 1분 내외로 아주 짧게 만들기 때문에 중간 광고가 아예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회수도요. 회당 0.6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흘 내내 영상을 만들어서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하는 영상을 올려도 수익은 6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익으로는 또 영상 작업에 드는 각종 비용 제외해야 되고요. 영상 작업을 돕는 팀원과도 수익을 배분해야 된다.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외부 지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돈이 들어서 유지에 힘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해당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편 정도의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밝힌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 조회수를 통계로 봤을 때 한 달 매출 한 월 600만 원 정도로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이 얘기도 또 새롭네요. 저희는 뭐 백반 유튜버 이러면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릴 것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대로라면 또 그게 아니고. 네. 하여간 모든 유튜브가 무슨 억대 연봉 뭐 이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유튜버는요, 일단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근무 환경도 좀 편하고 수입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많이들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 그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위 1%가 독식하는 피라미드 구조라고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 5월 공개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익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3만 4천 명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342명 정도만 연평균 7억 1,3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반면 하위 50%는 연평균 수입이 40만 원대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런 가운데 유튜버의 진입 장벽은 점차 낮아지면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게 확실한 스토리하고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네. 그냥 막 뛰어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렵죠. 저게 또 꾸준히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하다 말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그동안 다자녀 혜택을 세 자녀 기준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두 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등 양육, 교육, 주거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두 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워낙 뭐 인구 감소가 사회적인 큰 문제인데 네.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대책은 앞서 3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의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 등을 2자녀 가구에도 적용하도록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고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도 증빙 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가구 자녀 가구를 포함하기로 했고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서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각 부처별로 다양한 지원 대책이 나올 텐데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여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해왔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꾸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 꿈 이런 게 있어야 아이를 낳죠. 그럼요.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광복절을 맞아 스타들의 행보가 엇갈렸습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스타가 있었는가 하면요. 일본 여행을 가서 문매를 맞은 스타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스타들의 일상을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비교 논란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광복절을 의미 있게 보는 그런 스타들이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스타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먼저 송혜교 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미국 하와이에 있는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를 알리는 안내서 만부를 기증했습니다. 송혜교 씨와 서경덕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해외에 있는 한국 역사 유적지의 한국어 안내서와 한글 간판, 부조작품 등을 기증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광복절을 맞아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간 겁니다. 소녀시대 서현 씨는 도산 안창호 기념관을 방문을 했는데요. 서현 씨는 사진과 함께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8.15 광복절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보건 씨는 과거 해군으로 복무를 했었는데요. 해군 제복을 입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광복절,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송일국 씨는요. 삼둥이 아빠시죠. 대한이 민국이 만세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오늘은 광복절, 2018년 봄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밖에도 김희선, 산다라박, 코드쿤스트, 박보영, 덱스, 송가인 씨 등 여러 스타가 SNS에 태극기 사진을 게재하면서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같은 날 또 여론의 문매를 맞은 스타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고소영 씨입니다. 고소영 씨는 본인의 SNS에 남편 장동건 씨를 포함해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 중에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업로드했는데요. 여행 자체가 물론 잘못은 아니지만 굳이 광복절에 일본 여행 사진을 올렸어야 했느냐는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고소영 씨 일본 여행 사진 전체 삭제를 했고요. 다음 날인 16일에는 본인의 SNS에 중요한 날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바로 인지 후에 삭제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랬군요.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추도 지나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 부는 바람은 네. 그 지난주 바람하고는 좀 달랐어요. 네. 그래도 여전히 한낮엔 덥긴 하지만요. 네, 여전히 낮에는 정말 덥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심 속에서 무엇보다 그늘 한 점 없는 빌딩 숲을 네. 이렇게 오가다 보면 날이 더운 것보다 훨씬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도심 속에 이렇게 찾아보면요. 복합 문화 공간 또 우리가 쉴 만한 곳 이런 곳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도심 한복판에 생긴 특별한
특별한 정원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푹푹 찌는 이 여름, 쉼없는 도심살이에 지치셨다면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특별한 도심 속 가든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우 덥다 더워. 아니 올해 여름은 왜 이렇게 더워요? 아 여기를 봐도 빌딩, 저기를 봐도 빌딩. 빌딩 숲만 있으면 뭐해요? 정말 쉴만한 숲 하나가 없는데. 그런데 그때 아니 근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뭐지? 저기서 들리는 것 같아요. 빌딩 숲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발걸음이 바빠졌는데요. 여기. 강남 한복판에서 웬 노래가 들려오는 걸까요? 저기요, 저기. 드디어 찾았습니다. 갑자기 공연을 펼치고 있는 저기 저 사람. 네, 바로 저 준키입니다. 놀라셨죠? 바로 여기는 빌딩 숲 사이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쉼이 있는 특별한 가든입니다. 지칠수록 쉬어가기. 어디서? 여기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아침에 상큼함을 전하러 온 가수 준키입니다. 여러분, 날씨 정말 너무 덥잖아요. 습하고 차도 많이 막히고 아침부터 정말 피곤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강남 테헤란로에 시민분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짜잔! 지난 3일 문을 연 이곳은 기존의 피센터 주변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인데요. 조금만 발을 들이면 바로 이렇게 울창하게 나무들이 우거진 공간이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여기 엄청 시원해요. 와, 그늘 하나 없었다가 짜잔! 강남 한복판을 걷다가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만나니 참 신기했는데요. 약간 숲에 와서 힐링하는 느낌? 너무 시원하다. 그야말로 더위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바람도 불고, 여기가 진짜 강남 맞아? 세상에. 기업 시민선포 5주년을 맞은 피기업이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 선보인 이곳은 도심 속 열린 복합문화 공간이라 불리는 스퀘어 가든입니다. 990m에 달하는 2개의 산책로와 3가지 테마로 꾸며진 가든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마치 숲속에 온 듯한 산책로를 걷다 보면 정원 곳곳에서 눈길을 끄는 예술 작품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와, 여기 엄청 큰 조형물 있어요. 피어오르는 꽃,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런 여러분들 엄청난 인증샷 작품 앞에선 남겨도 인증샷이 너무 좋을 것 필수겠죠? 짜잔! 밤이 되면 붉은 장미로 변신한다고 하니까 저녁에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건물 주변이 하나의 정원으로 재탄생된 스퀘어 가든에는 나무가 어우러진 휴게 공간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쉼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스퀘어 가든을 보기만 하는 정원이 아니라 즐기는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퀘어 가든 탐방을 시작해볼까요? 도심 속 스퀘어 가든을 제대로 즐기는 3가지 방법. 테마별로 공간을 즐겨라. 그냥 산책로만 있다면 재미없겠죠? 스퀘어 가든은 3가지 테마로 꾸며져 골라서 찾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 공간은 바로 선큰 가든.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여기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면 여러분, 여기서는 다양한 전시 그리고 공연도 이루어지는 테마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아래쪽에 탁 트인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책하다 공연까지 즐길 수 있으니 문화 힐링까지 제대로 되겠는데요. 스퀘어 가든이 두 번째 공간은 야외 미술관이라는 테마로 구성된 갤러리 가든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멋진 작가님들의 작품을
도심 속 자연과 함께 보다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산책로엔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주변 풍경 속에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서 걷다가 작품 보다가, 작품보다 쉬다가 도심 속에서 보다 가깝게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처럼 되어 있어서 저도 보여요. 뿌이, 안녕. 와, 너무 크고 그리고 멋있다. 갤러리 가든에서는 저마다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는데요. 하나씩 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여유롭게 전시 작품들을 감상하며 문화 충전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 테마 공간도 둘러봐야겠죠? 갤러리 가든의 세 번째 테마 공간은 바로 버스킹 가든입니다. 너를 사랑해. 갑자기 왜 마이크를 들었냐고요? 이곳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버스킹 공간이거든요. 가수인 제가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파란 하늘과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감사합니다. 이 다음 노래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산책하다 예술 작품도 감상하고 노래도 들으며 쉬어가는 잠깐의 여유. 바쁜 도시인들에게 꼭 필요한 힐링의 시간이 아닐까요? 스퀘어 가든의 매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열린 복합문화공간은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와, 밖에 조성된 가든 말고도 저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작품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창 기획전이 진행 중이니까 저와 함께 가볼까요?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무료로 전시회 관람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미술관에서는 문학과 미술의 만남으로 탄생한 아티스트북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오는 9월 17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왔는데 회사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신기하고 잠깐 보고 가기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도 너무 높은데 또 무료라서 정말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보기만 하는 정원은 가라. 이곳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퀘어 가든입니다. 덥고 지치는 무더운 여름, 바쁜 일상 속에서 힐링이 필요할 땐 스퀘어 가든을 찾아주세요. 도심 속 열린 공간, 특별한 정원으로 놀러오세요.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언제로 먼저 돌아가 볼까요? 1969년 8월 14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69년 8월 14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TV 코미디 프로그램 웃으면 보기와요가 시작된 날입니다. 당시에는 전화로 시청률 조사했는데요. 시청률이 70%가 넘을 정도의 전설적인 코미디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돼서 정말 마음껏 웃으면서 한 주간의 피로를 날리는 그런 시간이 됐죠. 모두가 모여 앉아서 저거 봤죠. 네네네. 그때는 주 5일째가 아니고 주 6일째였잖아요. 일요일 하루 쉬면서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정말 그 장면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코미디 프로의 조상님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코미디를 보려고 그러면 돈을 내고 입장을 해서 봤어야 되는데 이게 안방에서 TV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한 그런 시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저도 그때 흑백 TV로 이거 매주 봤습니다. 네. 이거 안 보면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못 맞습니다. 야, 그 정도예요? 이 웃으면 보기 와요는요, 극장과 길거리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악극, 만담, 꽁트 이런 걸 전부 TV 안으로 모아놓은 한국형 코미디였어요. 당시 이 TV는 1950년대 악극단 출신들이 주도했는데요. 코미디언들은 이 악극단 무대에서처럼 대본, 분장, 무대 의상 갖추고 카메라 앞에 선 거죠. 그래서 이 웃으면 보기 와요는 희극 배우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게 되는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막둥이, 별명은 막둥이지만 사실은 대부였어요. 구봉서, 비실이, 배삼룡, 살살이, 서영춘, 땅따리, 이기동, 그밖에 이미춘, 남철, 남성남, 이대성, 그리고 홍일점, 권기옥 이런 분들이 출연을 했고요. 정말 최고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말 캐릭터들이 다 분명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그 유행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웃으면 보기 와요를 통해서 그 유행어는 대단했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음날 학교 가서 그거 안 하면 말이 안 통했어요. 아시는 거 있어요? 저는 뭐 그 이기동 선생님 거 궁따라닥딱 삐약삐약 닭다리 잡고 뜨덕뜨덕 그건가? 아, 그거 아직도 기억나는 거예요. 정말 이기동 씨는 이런 유행어에 정말 그 보고 같은 존재였어요. 괴롭고 싶구나,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맞아.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이기동 선생님한테서 나왔는데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 다 따라하는 거 있었어요. 지금까지 회자되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유행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죠? 자, 수한모. 네. 김, 수한모, 거북이와 누름이, 삼천갑자, 동방사, 지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네, 거기가 중요합니다. 지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리강,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이거 사실은 장혜인 씨 같은 경우는 이거 그 현빈 씨 때문에 드라마를 통해서 그때 처음 이제 알게 됐고 많이 이제 따라해서 그때 좀 배웠었어요. 네, 웃으면 보기 와요에서 구봉서 배삼룡 콤비가 선보인 건데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김, 이건 성이고 일은 한자의 이름이 이어집니다. 자,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7대 독자를 낳아서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장명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줄이지 말고 이 일은 한자를 다 불러야 아이가 장수한다는 거였어요. 야, 이게 얼마나 임팩트가 컸으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따라할 정도로 대단한 유행어였던 거죠. 특히 배상룡 선생님은 정말 그 웃으면 보기 와요의 최고의 스타였는데 우리가 지금 추는 그 개다리 춤의 원조라고요. 맞아. 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배삼룡 이름만 들어도 얼굴에 웃음이 도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개다리춤 배삼룡 씨 원조였는데요. 당시 학교에서 아이들이 전부 이 춤을 따라했어요. 그래서 방송에 등장하자마자 비실이라는 애칭으로 최고의 스타가 됐고요. 넘어지고 구르고 슬랩스틱 코미디의 연기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찰리 채플린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그때 배삼룡 씨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느냐면요. 공개 방송하고 나오는 배삼룡 씨를 서로 데려가려고 방송국 직원들 30명이 혈투를 벌인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인기였죠. 그리고 그 웃으면 보기 와요를 다들 좋아했는데 또 웃으면 보기 와요를 싫어했던 사람도 있다면서요. 네, 이런 얘기였어요. 그 고귀한 TV에 이런 유랑극단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만이었어요. 정부에서도 억지 웃음을 강요하는 유치한 언동, 에브리데이 그 저속한 대화, 아동 교육상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방송사에 수시로 경고를 내렸고요. 결국 1977년에는 모든 코미디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마침 구봉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택시 한 대가 사람을 치워 죽였다고 해서 택시를 전부 없애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누가 없애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하고는 141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겨우 이 웃으면 보기 와요가 살아났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141 코미디로 잘 버텨왔는데 결국에는 1985년에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사회에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폐지가 됐는데 이 말이 더 코미디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부활을 반복해서 1992년부터 94년까지 2년 동안 그리고 2005년 한 해 동안 방송이 더 됐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요. 배가 아플 정도로 포복절도할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가 모두 평등하게 정말 차별 없이 배 잡고 웃는 일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에게 그 큰 웃음을 준 코미디언들한테 지금도 고마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그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 앞에 모여 앉아가지고 하면서 막 수박 먹던 그 느낌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7년 8월 16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7년 8월 16일은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는 빌보드 차트 1위 곡만 무려 18곡이 있어요. 음반 판매량이 비틀즈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든 많은 무려 2억 8천만 장. 솔로 가수로서는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20세기 최고의 스타였는데요. 42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전 세계 팬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정말 짙은 구레나루에 나팔바지 또 반짝이 화려한 옷 그리고 엉덩이 춤. 야, 정말 그 전 세계 여성 팬들을 사로잡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영향력이 대단했죠. 김 판매를 2배를 늘렸더니 먹기도 하고 여기 붙이기도 해가지고 흉내내면서 이런 슈퍼스타인데 어떻게 처음 가수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네, 엘비스 프레슬리는 1935년생인데요.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개조한 집에서 살 정도라고 합니다. 가수가 꿈이었는데 낮에는 트럭 운전사로 일을 하면서 꾸준히 오디션에 참가를 합니다. 17살 때 그 어머니 생신으로 선물로 노래 2곡을 불러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데 이게 기회가 됩니다. 1년 뒤에 흑인 창법으로 노래하는 백인 가수. 이런 사람을 찾던 그 선 스튜디오에 샘 필립스라고 한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기억을 해내서 발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엘비스가 2곡을 녹음해서 라디오에서 방송을 했는데 라디오에서 방송이 되자마자 이 가수가 누구냐. 해가지고 청취자들의 엽서와 전화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역 무대에 오르면서 인기를 끌고 결국 대형 음반사의 매니저 톰 파커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훤칠한 외모의 백인 가수. 그런데 음악은 흑인 음악을 해. 그러니까 이게 듣자마자 그냥 뭐 전 세계적으로 엘비스 프레슬리 열풍이 일었던 거죠. 1956년에 하트브레이크 호텔이라고 한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걸 시작으로 해서 하운독 그리고 그 노래 있어요. 아주 버터가 번질번질 흐르는 노래. 철규 씨 한번 불러보겠어요? 러미 텐더요? 네.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잘하네. never let me go. 아주 버터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노래. 이런 노래들이 연이어 히트하면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시대를 엽니다. 흑인 음악의 리듬앤 블루스에 백인 음악 컨트리 스타일을 결합한 새로운 록인데요. 이게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로큰롤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팝이 감미로운 시절에 로큰롤은 반항을 상징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엘비스에게 열광하는데요. 엉덩이를 흔들면서 무대를 압도하는 그 특유의 몸동작이 큰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공연을 하면은요. 실신하는 젊은이가 있었다는 거죠. 야, 그 정도로 인기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스타 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하게 돼요? 네, 한참 잘 나갈 때 군대에 갑니다. 미국이 1973년까지 징병제가 있었어요. 1957년 정말 전성기로 막 들어갈 이때 영장을 받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연예사병으로 복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엘비스는 일반 사병으로 가겠어요. 해가지고 18개월 동안 독일에서 탱크병으로 복무해요. 젊을 때 트럭 운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도 인기가 사그라들질 않았습니다. 비결이 있었는데 매니저 톰 파커가 입대 전에 여러 곡을 녹음을 해놓고 좀 잊혀질만 하면 하나씩 공개를 한 거예요. 작전 좋다. 그래서 빌보드 싱글 차트 10위 안에 든 노래가 군대에 갔을 때만 10개가 나옵니다. 야, 대단하네. 쉽게 말해서 엘비스 프레슬리는 군대에 가서도 공백이 없던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됐죠. 이렇게 공백 없이 그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엘비스 프레슬리인데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전성기는 더없이 화려했는데 마지막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매니저 톰 파커가 엘비스 프레슬리를 톱스타로 만들어준 건 사실인데 수익의 50%를 떼어갔다고 해요. 또 엘비스 프레슬리는
자기가 원치 않는 엉덩이 춤을 춰야 됐고 이 톰 파커에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꼭두가시처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도 파탄이 되고 극도의 우울증을 앓았고 약물 중독에 온갖 합병증에 그래서 몸무게가 120kg에 육박을 해요.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는데 이때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난 지 46년이 됐는데 지금도 해마다 60만 명의 엘비스 프레슬리 팬들이 그 고향을 찾고 있다고 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 엘비스 프레슬리. 그 노래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엘비스 프레슬리를 다시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4년 8월 1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날 광복절이었는데요. 이날 중요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날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날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진행된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중에 일어났는데요. 당시 청중석에 있었던 문세광이라고 한 사람이 원래는 박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유경수 여사가 총탄을 맞아 사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광복절 기념식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게 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광경을 가족들이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가족들뿐만 아니라 영부인 사망하는 모습을 모든 국민들이 이제 보게 된 거니까 나라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의 범인 방금 말씀하신 문세광 어떤 인물이었고 또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네, 당시 수사 기록에 따르면 범인 문세광은 그때 나이가 23살, 제1교포 2세였는데요. 조총련. 이 조총련은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 북한을 국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만든 단체죠. 제1조선인 총연합회라고 한 단체인데 여기에 포섭이 돼가지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파출소에서 권총을 훔치고 위조 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됐어요. 아니 근데 이게 그 대통령 행사장이면은 경호가 엄청나게 사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문세가 이렇게 쉽게 들어갔을까요? 맞아요. 금속 탐지는 기본인데 이걸 뚫고 권총을 들고 행사장에 들어간 겁니다. 당시 문세광은 초청장이 없었는데 호텔 택시를 잡아타가지고 가면서 기사한테 10,000원을 주면서 내릴 때 나를 아주 정중하게 안내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이제 아주 VIP처럼 대우를 했겠죠. 그러면서 출입객이 적은 남측 통행문으로 가서 일본어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귀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검문을 쉽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 후에 있었던 피격 순간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네. 예, 이제 입장하죠. 대통령 예, 그리고 유경수 여사 입장을 하고요. 조장면인데 예, 저희 경호실장이 일어나서 권총을 쏘게 되는 거죠. 네, 예, 이 바로 잡혔죠. 이미 그렇죠. 이때 쓰러집니다. 아이고, 유경수 맞았구나. 여사가. 예, 저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바로 블랙이 됐던가 제 기억에 그래요. 체포되지 않나요? 바로. 체포되죠. 체포되죠. 화면이 이제 아예 꺼져버리네요. 그 대통령은 연단으로 몸을 숙였고 그다음에 유경수 여사가 쓰러지고 저기서 저 경호실장이 총을 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네. 아주 급박한 10초가 지나간 건데요. 네. 기념사가 막 한창이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가 10시 23분 첫 총성이 울립니다. 그런데 이 총성은 문세광이 긴장한 나머지 자기 허벅지를 쏜 거예요. 실수로 쏜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누가 저격을 한다고 한 사실을 몰랐어요. 이 총성이 울린 다음에 대통령이 그 다음 말을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총탄은 문세광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면서 쏜 겁니다. 이것이 연설대 왼편에 맞았고 그때 대통령이 연단 아래로 몸을 숨기죠. 그리고 경호실장이 앞으로 튀어나왔는데 세 번째 총탄은 불발이 됐고 네 번째 총탄이 연단 중앙에 앉아 있었던 유경수 여사 우측 머리에
맞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5번째 총탄까지 쏘고 문세광이 체포됐는데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10초였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병원으로 급히 후송이 됐는데 사건 발생 8시간 만인 저녁 7시에 사망하고 맙니다. 유경수 여사 수술 당시에 전국에서 헌혈해서 수백 명이 헌혈한 피 동원되고 막 이랬고 다들 뭐 너무너무 안타까워했고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무고한 여고생이 또 총을 맞았잖아요. 네, 잘 기억하지 못하는 죽음이 있는데요. 이날 합창단원으로 참여했던 장봉화 양이 경호원이 문세광에게 쏜 총에 맞아서 잘못 맞은 거죠. 예.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문세광은 10월 19일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12월 17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뒤 3일 뒤에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에 관해서 좀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 총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갔을까 해가지고 더군다나 이 총격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면 총알과 탄흔을 대줘야 되는데 유경수 여사가 맞은 그 총알에 대해서는 그런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 의문의 출발이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밝혀진 사실이 없이 이 사건은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8월 15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날도 역시 광복절이었는데요. 광복 50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기해서 일제 식민지배의 상징물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이 맨 꼭대기 첨탑 제거를 시작으로 철거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아니 진짜 예전에는 광화문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경복궁이 쫙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흉물스럽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왠지 그거 보면서 참 답답하고 이랬거든요. 일본이 처음 이제 조선 총독부를 지을 때 하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필 그 자리에 지었단 말이죠. 이것도 뭔가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뜻없는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뜻이 있습니다. 일제는 식민 통치의 편의를 내세워서 1916년에 조선 총독부 청사를 크게 짓는데 그 청사를 짓는 자리가 조선 왕조의 심장부였던 왕이 살고 있었던 경복궁 안에다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선전하고 조선 왕조를 욕보여서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하겠다라고 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자, 조선 사람들이 임금이 있던 궁을 보지 못하도록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경복궁 앞을 딱 가로막은 거예요. 크기도 굉장히 컸습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이었는데 당시로서는 일본 본토와 식민지를 통틀어서 가장 큰 동양 최대의 근대 건축물이었습니다. 자, 제국주의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높고 큰 돔도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경복궁이 다 가리는 건 물론이고 저 뒤에 있는 북악산까지도 가려져서 보이는 것은 이 총독부 건물 하나만 있을 정도의 아주 위압적인 건물로 들어선 거죠. 1926년까지 10여 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서 지어졌는데 공사비가 당시 돈으로 675만 엔,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600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네. 그리고 또 이게 참 서울 한복판에 왕이 있었던 자리에 그런 엄청난 건물이 들어왔으면은 조선인들한테는 굉장히 위압감이 주어졌을 건데 이 건축할 때 600억 원이란 돈, 이게 일본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돈을? 예,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 총독부가 한 일 정말 황당한데요. 경복궁을 팔아요. 네, 경복궁에는 전각이 6,806칸이 있었는데 이 중에 4,000칸이 넘는 건물을 허물어 팔아서 막대한 돈을 챙긴 겁니다. 이걸 가지고 총독부 건물을 지은 거예요. 해방 후에 경복궁에 남아있던 전각수가 857칸이었어요. 12% 정도밖에 안 남고 나머지 80% 이상이 다 이때 헐려서 팔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전각은 일본 사람들이 사서 일본 사찰이 되기도 하고 일본 요정 건물이 되기도 하고요. 친일파나 부자들이 사서 자기 집을 장식하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6천 칸이 되는 그게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팔아먹고, 그러니까 경복궁 땅인데 옆에 쫙 궁 땅 팔아먹고 전각 드러내서 팔아먹고 그걸로 조선 총독부 건물 졌고 그걸 우리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렇게 지은
총독부 건물을 해방되고도 우리가 그걸 썼잖아요. 네, 한동안 우리가 이 건물을 중앙청 건물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중앙청은 정부 종합청사를 뜻하는 거였는데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한 뒤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그대로 미 군정청 청사로 쓰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도 이 건물이 그대로 쓰여요. 여기에서 재원 후에 개원식도 열렸습니다. 1962년부터 정부 중앙청사 중앙청으로 20년 동안 사용이 됐고요. 1983년부터 1995년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만큼 건립에서부터 철거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대사와 현대사의 정치, 사회, 문화를 모두 담고 있는 건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현대사의 현장으로 계속 사용했지만 사실 일본 침략 상징인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을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느냐 논란이 계속 있었고 어떻게 철거가 진행됐어요? 네, 논란이 많았죠. 철거해야 된다, 아니다, 남겨두고 역사의 어떤 교육장으로 삼아야 된다 논란이 많았는데 1993년 문민정부 시대를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민족 정교와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면서 이 건물 철거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995년 광복절날 70년이나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던 이 건물 해체를 시작하는데요. 철거 당시 모습 한번 보실까요? 이 땅의 정수리에 박혀 왜곡된 역사와 오욕의 과거를 이 민족에게 강요해온 옛 조선 총독부. 조선 천궁인 경복궁을 오만하게 가로막고 선 채 70년 동안 우리 민족 정기를 억눌러온 일제 식민 지배의 상징 옛 조선 총독부의 첨탑이 철거되는 순간, 그 순간은 비록 10분여에 불과했지만 그 의미는 참으로 컸습니다. 치욕의 상징을 해체하던 날이었습니다. 저 때 기억이 나네요. 저 건물 철거하기 전에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일본 관광객들이 저걸 보겠다고 그렇게 많이 왔어요. 네, 맞아요. 이 철거를 가장 아쉬워한 사람들 바로 일본 사람들이었는데요. 옛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가 결정된 직후부터 이 총독부 건물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이 급증했어요. 화려했던 과거 일본의 힘을 느끼기 위해서 없어지기 전에 가봐야 한다. 옛날에 우리 일본이 제국주의로 이렇게 지배했었지, 이런 우월감을 느끼려는 일본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와서 지금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와서 이걸 아쉬워하고 이런다 그리워한다는 게 참 씁쓸한데요.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거는 이걸 해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지하에 고문실이 엄청난 게 있어요. 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고문실로 추정되는 지하실이 발견되는데 지하실 방마다 두께 15cm의 육중한 철문을 달고 방음시설이 있었고 아마 고문을 하면서 흘린 피를 씻어내기 위한 배수로까지 있었어요. 반세기 동안 이 방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여기서 고문받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래서 조선 총독부 건물은 제국주의 상징이자 조선인에겐 억압과 수탈의 공간이었는데요. 지금은 다 없애고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서 광화문에서 경복궁도 보고 북악산까지 볼 수가 있게 됐죠. 하지만 이때 그 치욕적인 역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올 때는요. 네. 약간 바람 맛이 조금 달랐어요. 결이 달라졌죠. 가을 왔나 이랬는데 저 지금 더워요. 낮에는 굉장히 31도, 32도까지 폭염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아유 좀 시원한 거 먹고 싶다, 땀이 너무 난다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뼛속까지 차가운 냉국 요리입니다. 우리가 냉국의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오이 냉국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오이채 미역 냉국을 정말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요거 아침에 드시면 조금 든든합니다. 바로 묵을 넣은 콩나물 냉국까지 좋다. 정말 오늘 냉국 잔치입니다. 예, 시원하네.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 네. 제가 또 이 오이하고 콩나물 효능을 좀 알아봤는데요. 오이가 수분을 무려 95%를 가지고 있고요. 칼륨을 또 가지고 있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을 해주고 갈증 해소에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있어서 노화 방지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콩나물 같은 경우는 아스파라긴산 때문에 숙취 해소도 좋고요. 아르지닌 성분이 있어서 간 해독작용에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양 만점인 냉국 요리 2가지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봐봐요. 네. 사계식탁에서는 우리 철규 씨를 제가 공부를 시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일단 오이를 준비하시는데 요새 백오이가 좀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 가니까 백오이, 추청오이, 가시오이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어느 거 하셔도 다 좋은데 저는 오이 냉국은 백오이 들어가야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나서 백오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오이는요. 소금으로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좀 씻어서 오이 겉면에 있는 그 가시 부분 사이사이에 있는 이물질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껍질까지 드실 수 있게 굉장히 좋거든요. 요거 여러분 이렇게 헹궈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이 냉국을 할 때는요. 요거 그냥 얄푼얄푼하게 썰어서 곱게 채만 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이 냉국이 그냥 납작납작하게 썰면 좋은데 먹을 때는 이 납작한 게 별로 맛이 없더라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하는 오이 냉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채 썰어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미역을 넣긴 하는데 미역 여러분들이 저거 데쳐야 되고 굉장히 손 많이 가서 참 잘 여름에 잘 안 쓴다 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미역을 정말 깔끔하게 예원 씨가 아마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요? 왜냐하면, 예인 씨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갑자기 예원 씨 언니 저는 언니가 왔나 싶었어요. 네. 예인 씨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좋아할 것 같냐면 이렇게 불 쓰는 거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하겠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인 씨가 아주 딱 좋아할 만한 조리법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이를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른 미역이에요. 그리고 마른 미역을 사실 불릴 때는 이렇게 살짝 미역을 좀 이렇게 잘라주세요. 네. 잘라서 적당하게 나중에 2번 손 안 가도록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미역이 바다 맛이 나기 때문에 살짝 비린 맛이 올라온다라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역은 되도록이면 찬물에서 불려라 했는데 찬물에서 불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냄비를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다가 청주예요. 청주 2큰술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팔팔 끓는 물을 부어주는 이렇게 부어요. 미역은 또 그리고 저 양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저절로 불려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불리냐 하면 30분만 이렇게 두시잖아요. 부들부들하게 잘 불려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뽀들뽀들해지죠. 이거 그냥 잡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찬물에 한 2-3번 정도 헹궈주시면 미역을 굳이 불에서 냄비에다 놓고 데치지 않아도 삶지 않아도 이렇게 잘 불려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미역을 불렸으니까 요거 이렇게 썰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썰어볼까요? 우리가 오이채 미역 냉국이니까 오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불린 미역은 딱 이렇게 50g만 준비됩니다. 또 이 미역이 좀 안 들어가면 섭섭하시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만 준비를 해드려요. 왠지 같이 있어야. 그렇죠. 네, 잘 어울려요. 오이 맞는 것 냉국에는. 같잖아요. 네.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냉국을 하실 때 보면 그냥 여기에다가 바로 냉국 국물에 양념해서 그냥 붓거든요. 그러면 오이와 미역이 다 따로
놀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물과 삼박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삼박자를 이루게 하려면 양념을 하셔야 돼요. 바로 요거예요. 간장 좀 넣으시고요. 간장. 저는 국간장을 쓰는데 네. 만약에 국간장 없다 그러면 진간장 아주 조금만 쓰시고요. 요거 식초예요. 식초 넣어야 좀 상큼하잖아요. 네. 그렇죠. 새콤하죠. 그리고 요거 뭐냐 하면 바로 고운 고춧가루입니다. 제가 왜 고운 고춧가루를 했냐면 이거를 묻혀서 바로 물을 부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굵은 고춧가루나 중간에 고춧가루를 하게 되면 고춧가루가 둥둥 뜨겠지요. 그러면 냉국이 훨씬 더 지저분하고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고운 고춧가루를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네. 만약에 고운 고춧가루가 좀 없다. 그러면 고춧가루를요. 체에 한번 치잖아요. 네. 그러면 고운 것만 나와요. 아, 그러겠네요. 그거 쓰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다진 마늘 좀 넣습니다. 다진 마늘.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엿을 좀 넣으셔야 돼요. 아까 식초 넣었으니까 약간의 단맛을 줘야 되는데 설탕 넣으면 안 될까요? 뭐 설탕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설탕을 넣게 되면 녹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춧가루랑 같이 있으면 설탕이 잘 안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물엿을 씁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버물버물 해주세요. 미리 저렇게 간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간이 돼야 냉국이 맛있어요. 그냥 육수의 맛으로 먹는 줄 알았거든요. 네. 오이와 미역의 맛으로 먹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저 근데 좀 무친 거 그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아, 이것도 그럴 것 맛있죠. 같아요. 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냉국이기 때문에 제가 국물을 만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진짜 입맛 없는 그 여름에는 냉국 시원하게 해서 딱 그냥 조금만 그냥 탁 떠먹으면 입맛 확 살아나거든요. 이게 막 몸에 수분도 빠져나가고 덥고 이러니까 정말 입맛 떨어지잖아요. 네. 예전에 충분히. 어르신들은 여기에다가 밥을 말아 드셨어요. 진짜로. 맛있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죠. 갓 한 밥을 넣으면 저게 쫄깃쫄깃해진다. 맛있다고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저 냉국만 보면 군대 생각이 나가지고. 군대에서. 그때 여름에 너무 덥게 훈련했는데 오이 냉국이 나온 거예요. 저건 너무너무 맛있어서. 네. 굉장히 엄마 손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추억의 음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꾸 끓이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트를 가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요거 뭔지 아세요? 무슨 육수인 것 같은데? 시판하는 동치미 국물이에요. 그 시판하는 동치미 국물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뜯었더니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얼음을 좀 넣으시는 게 좋아요. 얼음을 넣게 되면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동치미 국물 구입해 오시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양진머리 국물 녹여서 끓인 다음에 식혀서 같이 섞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얼음만 이렇게 같이 해서 야, 그럼 되게 간편하게 좋네. 엄청 간편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동치미 국물에는 시판한 동치미 국물에는 간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음을 넣으면 조금 희석이 돼서 여기에다가 딱 1작은술 정도만 소금으로 간맞춤을 해주세요. 네. 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간맞춤이 되어 있으니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상에 내기 직전에 요거를 이제 섞어서 잡수시는데 어떻게 잡수시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를 할 때 여기에다가 청양고추. 칼칼하게 맛있겠다. 네. 그다음에 붉은 고추. 그리고 쪽파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아예 국물을 만들어요. 네. 너무 예쁘기도 하네요, 보는 것도.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잘 섞어요. 근데 얘를 왜 안 넣죠? 그러니까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안 넣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넣잖아요. 씻겨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준비한 그릇에 담아놓고 국물을 붓는구나. 네, 준비한 그릇에 요거를 적당하게 담으세요. 이렇게 상에 내기 직전에.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정갈하면서도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맛있거든요. 맛있겠다. 요거를 많이 넣으세요. 좀 많이 드릴까요? 네, 많이 주세요. 저는 많이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담았어요. 색도 참 다양하게 싹 돼가지고. 굉장히 요거 맛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한여름 더위 그냥 난리죠. 요거 우리 묻혀놓은 국물 있죠? 네. 요것도 좀 넣어야 돼요. 건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묻혀놨더니 이렇게 국물이 생겼잖아요. 네네.
얼음 있는 국물을 이렇게 넣어요. 얼음 둥둥. 네. 상해내기 직전에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정말 맛있는 냉국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옆에 장혜인 씨 지금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꼴깍해서 제가 지금 당황해서 한번 쳐다봤는데. 들렸나요? 틀렸어. 바로 들렸어. 여기까지 국물을 맛있을 것 이렇게 해서 같아요.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냉국하면 만들 땐 분명히 간 맞추고 맛있었는데 나중에 먹을 때 보면 조금 싱거워진다는 네.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물 자체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드셔야지 굉장히 맛있는데 이거 가져가 주세요. 어머나. 맛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한꺼번에 또 녹여서 잡수시니까 나중에 싱거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잡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셨죠? 맛있겠네요. 드디어 이게 제 앞에. 야, 국물 끝내주네. 그렇죠? 맛있죠? 여기 바로 밥을 말든 뭐 국수를 말든 빨리 막. 이게 육수 국물이라고 그랬나요? 와. 네. 그냥 우리 마트에 가면 동치미 국물 시판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배어있는 청양고추의 맛이 칼칼함이 맛이 있고. 아주 칼칼하죠. 너무 좋아요. 야, 이거 소면 바로 말아야겠는데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차갑게 되니까 오이가 더 아삭아삭. 그렇죠. 더 아삭아삭하죠. 그리고 더 그죠? 맛있죠. 그냥 대접채 들고 이렇게 잡수시더라고요. 이거 만든 먹으면. 시원하네. 이게 또 매운 고추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간이 어떻게 이렇게 딱 좋아요. 이보은이 했잖아요. 선생님 진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훨씬 더 맛있죠.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오이하고 미역이 비린맛 하나도 안 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오이 냄새도 안 나죠. 그래서 드시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거 잡수실 때 저는 뭘 하냐면 콩나물하고 묵을 준비해서 묵 콩나물 냉국을 좀 준비를 해볼게요. 일단 콩나물을 먼저 좀 삶아주세요. 제가 방송 전에 이렇게 비닐에다 좀 해놨는데 어머님들이 만약에 댁에서 콩나물을 씻어놓고 다른 거 준비하느라고 요거를 그냥 체에 놔뒀다 이러시면은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요. 검은 봉지를 조금 이렇게 싸서 놔두시면 요 콩나물 요 대가리 부분이 노랗게 된 게 초록으로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꼭 유념을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냄비를 먼저 준비를 하세요. 네. 냄비에다가 콩나물을 깨끗하게 씻어놨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그냥 앉혀요. 아무것도 없는 냄비죠? 네, 그냥 빈 냄비예요. 빈 냄비에 콩나물만. 네, 예인 씨 콩나물국 끓일 줄 아시죠? 이게 사실 선생님 끓일 때마다 제가 검색해보는 이유가 우리 뚜껑을 뭐 덮어야 되는지 열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열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항상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인 씨와 같은 그 요리를 조금 좀 덜 아시는 분들한테 제가 요걸 꼭 알려드릴게요. 콩나물 이렇게 안 쳤어요? 그럼 대부분 어머님들이 여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넣으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소금을 안 넣어요. 왜 안 넣었냐 하면 소금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물에 넣고 끓이는 거라 콩나물 안쪽에 있는 수분이 빠져서 콩나물이 가늘어지고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처럼 된단 말이에요. 콩나물 냉국의 특징은 콩나물이 굉장히 통통해야 돼요. 아삭아삭한 느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주 맛있게 만들려면 건다시마예요. 건다시마 사방 5cm가량으로 한 2-3장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콩나물이니까 아무래도 비린맛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맛술을 조금 이렇게 둘러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국간장이에요. 저희 집 국간장. 국간장 이렇게 들러주세요. 만약에 국간장 집에 거 없으시면 시판하는 거 구입하셔도 괜찮아요. 꼭 국간장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물을 부어주세요. 콩나물국 먹을 만큼의 물, 한 2리터 정도 이렇게 부어주세요. 자, 다 됐어요. 제가 소금은 안 넣었어요. 자, 그러면 불 켜기 바로 직전에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불을 켜요. 켜기 직전에 닫고. 센 불에서. 그래서 끓여요. 어느 정도 끓이냐 하면 요거요. 한 3분 정도 있으면 콩나물 기운의 냄새가 향이 나면서 물이 끓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5분까지 센 불에서 끓이다가 불을 줄이세요. 얼마나 줄이느냐? 약한 불로 줄이시고 20분 정도 끓이세요. 보통은 한 15분 정도 끓이셔도 괜찮아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콩나물 안쪽에 있는 맛있는 그 콩나물 단즙이 바깥으로 쫙 빠지죠. 그리고 저는 아까 다시마 넣었잖아요. 감칠맛 생기겠죠. 완벽한 콩나물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콩나물국이 다 만들어지면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식혀놨어요. 다 만든 거예요. 식혔더니 콩나물국이요. 식혔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제가 다시마는 이제 건졌어요. 그러니까 향이 감칠맛도 나지만 아까 국간장하고 맛술을 넣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콩나물국이 만들어졌어요. 요거까지 되는 게 이제 콩나물 냉국의 기본이에요. 요게 콩나물 냉국이에요.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또는 다진 파 또 아니면은 대파 조금 크게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까지 준비해 놨으면 우리는 뭘 준비하냐면 오늘 묵을 좀 쓸 거예요. 맛있겠다. 탱글탱글한 요 묵을 좀 쓸 건데 아마 되게 묵칼이 좀 있을 거예요. 묵칼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나는 묵을 아침밥 대신으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굵게 썰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한 몇 조각만 아침 기운 나게 조금만 먹게 그러면 이렇게 한 3번만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 완전 다이어트 식단으로 너무 좋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왜 매번 아침밥 먹기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 메뉴예요.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아침에는 뭔가 좀 잘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막 안 들어가니까. 사실 우리는 나오기 바쁘잖아요. 맞아. 먹을 생각을 사실 못하죠. 그리고 요새는 또 16시간 아침 기본 단식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아침을 드시는 분들이 조금 별로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묵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럼 묵도 준비됐고 콩나물 국도 준비가 됐어요. 좀 바꿔놓을까요? 이렇게. 그랬으면 저는 오늘 이 콩나물 냉국에 아주 기본이 이게 양념장이에요. 양념장 이렇게 넣고요. 고춧가루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맛술 좀 넣고요. 고춧가루 아까는 좀 굵은 것 같네요. 요거는 좀 굵어요. 양념장이라. 그다음에 간장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물엿이에요. 물엿도 넣고요. 물엿 없으신 분은 설탕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다진 파. 그리고 다진 마늘까지 다 넣었어요. 이건 뭐 다 있는 양념. 네, 맞아요. 여기에다가 깨하고 참기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참기름. 요거 준비해서 끼 얹어가면서 먹는 묵이에요. 그랬으면 어떻게 하느냐? 요 콩나물을 이렇게 담아요. 그것도 차게 식힌 거. 네, 차게 식힌 것을 이렇게 담아요. 조금만 먹어도 맛있을 텐데. 그렇죠, 맛있죠. 요거에다가 아까 묵 썰어놓은 거 있잖아요. 야들야들하게. 요걸 이렇게 얹어요. 맛있겠다. 자, 요것도. 어디 고깃집 가면 묵사발 잘 써서 주는 집 가면 좋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죠. 거기에는 이제 김치까지도 들어가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아주 차갑게 먹는 그냥 냉국이니까 이렇게만 넣어주세요. 자. 그 묵을 여기다 넣어서 먹어도 맛있겠는데? 오이 냉국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묵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다음에는 아주 쉬워요. 집에 만약에 뭐 파프리카 있다, 파프리카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부추가 있길래 부추 이렇게 좀 얹었어요. 그런 거 올리면 훨씬 예쁘잖아요. 색이 참 이쁘네. 그리고 더 이쁘게 하려면 홍고추 몇 개 이렇게 올려주세요. 저는 근데 저기 부추 씹는 맛 원래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양념장 있죠. 그거를 이따가 끼 얹어서 먹는 거예요. 끼 얹어서. 자, 철규 씨 이거 좀 갖다 주세요. 네, 저 배달 갑니다. 이렇게. 이 양념장 맛도 한번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잡숴 보시면 정말 아침에도 굉장히 좋지만 한낮에도 이렇게 든든하게 한 그릇을 드실 수 있는 냉국이니까. 양념장을 이제 살짝 올려서 먹는 거죠? 네, 살짝 올려서 취향껏 잡수세요. 양념장 넣는 게 확실히 다르다. 뭐지? 감칠맛이 진짜. 그쵸? 감칠맛이 막 올라오죠. 네.
참기름 향이 들어간 게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냉국 국물에다가 제가 이거 양념장을 풀어서 넣잖아요. 네. 그럼 맛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양념장을 끼얹어서 잡수셔야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네요. 와. 저희 신나게 뭐야, 먹고 끝나서 있는데 벌써? 레시피를 봐야 된다고. 레시피 보고 오시죠. 여름철 더위 물리치는 냉국 요리. 오늘의 요리는 오이채 미역 냉국과 무 콩나물 냉국입니다. 먼저 오이채 미역 냉국부터 만들어 볼까요? 오이는 소금물에 담가 비벼 씻고요. 어슷하게 편 썰고 얇게 채 썹니다. 청양고추와 붉은 고추, 쪽파를 잘게 송송 썰고 마른 미역에 뜨거운 물과 청주 2큰술을 넣어 불리고 찬물에 헹궈 건져 물기를 짭니다. 오이와 미역에 양념을 조물조물 묻히고요. 시판 동치미 냉면 국물에 얼음을 넣고 소금 간을 해주세요. 국물에 오이 미역 무침을 섞고 청양고추와 붉은 고추, 쪽파를 넣어 그릇에 담아주면 완성입니다. 이제 무 콩나물 냉국도 만들어 볼까요? 콩나물은 다듬어 씻어 냄비에 앉히고 건다시마와 국간장, 맛술, 생수를 부어 뚜껑을 덮고 끓입니다. 센 불에서 5분, 약한 불에서 15분을 끓이고 차게 식혀주세요. 도토리묵은 전용 칼로 사방 1cm 두께로 채 썰고요. 냉국 양념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차게 식힌 콩나물국에 도토리묵을 넣고 부추와 붉은 고추를 올리고요. 곁들인 양념장을 각자 알맞게 넣어 드시면 무콩나물 냉국도 완성입니다. 여름철 원기 회복을 도와주는 시원한 냉국 요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야, 오이채 미역 냉국 그리고 무 콩나물 냉국 한여름 더위를 그냥 확 날려줄 수 있는 탁월한 요리였습니다. 네. 다음 주 기대돼요. 다음 주는요. 제가 아까 바람 맛이 좀 가을 같다 그랬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가을에 어울리는 메뉴 미리 성급하게 한번 해보려고요. 바로 아욱입니다. 아욱 좋다. 네. 야, 아침에 아욱국 정말 좋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기대됩니다. 신비한 메뉴예요. 기대 네.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밥 싸가지고 와야 되겠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덥죠? 한낮엔 덥다고 그래요.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뭐 32도, 3도까지도 오른다고 하니까요. 온열질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